안녕하세요. 원영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걱정하시는 추심, 총 6단계에 걸친 추심의 내용, 추심의 방법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아시는 추심은 문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체가 발생하면 문자가 먼저 옵니다. 해당 문자의 내용은 이렇게 연체가 됐으니 상환을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때로는 문자의 제목이 법적 절차 안내문이라고 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거나 법이란 단어가 들어가기도 하여 채무자들로서는 좀 겁을 먹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문자 자체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거부감을 갖는다든지 무리해서 변제를 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크게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때가 첫 번째 단계로서 개인회생이 됐든 신용회복이 됐든 준비를 하여야 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전화 단계입니다. 문자보다는 확실히 전화가 많이 불편하다고들 하시는데요. 그거는 근무 중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추심과 관련된 내용의 전화를 받게 되면 듣기도 불편하고 옆에 누가 들을까 봐도 걱정도 되고 자기의 연체나 빚에 대한 내용을 통화를 통해 말하기가 주위 사람들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여 부담을 더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때도 채무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적법한 추심 범위 내에서 전화를 해야 하고, 적법한 추심 범위라는 것은 오전 8시서부터 오후 9시까지 채권자당 하루 2번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해하시는 거는 문자 같은 경우에는 속칭 문자를 무시하거나 씹으면 되는데 전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채권자, 추심자에게 통화를 하여야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많이 부담을 가지십니다. 이때 특히 궁금해하는 경우가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거나 개인회생 신청이 막바지에 이르렀거나 때로는 개인회생 신청을 이미 하신 경우에 개인회생에 대한 내용을 채권자, 즉 추심자에게 얘기해도 되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사실 개인회생은 법에서 정하여진 채무자 구제 방안이기 때문에 전혀 불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추심 전화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이 들어갔다면, 들어갈 예정이라면 있는 그대로 개인회생에 관한 사항을 얘기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채무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채권자나 추심 업무자에게도 업무상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채권자는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를 갚을 수 있느냐라고 은근히 압박을 하며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빚을 갚아야 합니다만 언제까지 얼마를 꼭 갚아야 된다는 부담감은 너무 크게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 추심을 받을 때 크게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때로는 전화 추심자가 소액을 갚으면 여러 가지 유익하다. 소액을 갚으면 이러이러한 점에서 향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갚으면 채권 추심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현혹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러한 요청은 정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액이라고 해서 갚아야 되는 부담을 더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미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시거나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소액을 갚거나 안 갚거나 개인회생의 인가 및 향후 면책에 있어서 크게 차이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해서 소액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갚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화를 통해서 오는 문자와 실제 통화에 대해서 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서류가 날라오는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해당 서류들은 법원에서 오거나 서류에 도장이 찍혀 있거나 법원명이 써 있는 등 부담을 좀 더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날라오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서류입니다. 내용증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치 내용증명이라는 자체가 구체적으로 법적인 효과를 가지고서 나를 구속할 것 같지만 사실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보냈다라는 내용을 우편적으로 증거를 남기는 차원에서 증명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도 당장의 법적 효과는 없기 때문에 너무 깊게 걱정하시거나 해당 부분에 있어서 큰 부담을 가지실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집으로 날라오는 것이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조금 더 간편화된 법적 절차인데요. 지급명령은 어떻게 보면은 소송의 촉소판, 소송의 맛보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채권자가 지급 명령을 법원에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일반 소송보다는 훨씬 간편화된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지급 명령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물론 이미 연체가 된 채무자 입장에서는 해당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고 자신이 연체하고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지급 명령 자체에 대해서도 큰 부담을 가지시는데요. 지급명령 밑에도 설명은 있지만 채무자가 14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라는 문구가 항상 지급명령 밑에는 붙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서를 받았을 때 내가 연체하고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 신청서를 받으신 날,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해당 지급 명령, 법원에서 판사님이 채무자 누구씨는 채권자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라는 명령이 확정되게 됩니다. 확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지급 명령 확정서가 집행 권한이 됩니다. 집행 권한이라는 말을 간혹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행 권한이 있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제 집행의 제일 기본이 많이들 들어보신 압류입니다. 내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내 통장, 내 부동산,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급여에 대한 압류죠. 회사에 급여를 받고 있는데 그 급여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게 된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도 불편하고 손해이고 특히 회사에 해당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알려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가지십니다. 따라서 내 급여가 압류되지 않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집행 권한이 생기지 않아야 하고 집행 권한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지급 명령서가 날아왔을 때 이의 신청을 하여서 지급 명령이 14일 만에 확정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좀 전에는 집행 권한을 갖고 하는 압류를 말씀드렸는데요. 압류는 집행 권한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집행 권한이 없더라도 채권자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또 추심의 한 종류인데요. 이것 또한 가압류된 만큼 해당 부분을 내 은행 통장에서 인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압류를 막을 수 있을까요? 사실 연체가 돼서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 기본 사실을 파악한 후에 대부분 가압류를 내려줍니다. 물론 그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도 어느 정도의 금액을 공탁하거나 보험증권을 발급받아서라도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가압류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들어온 가압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준비라는 것은 내가 가압류가 예상되는 통장에 돈을 비워두는 것이죠. 때로는 가압류가 예상되지 않는 제2금융권 이하 소규모 은행들로 해당 금원들을 이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전에 급여 압류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급여 통장이 가압류되거나 압류되면 급여를 압류당한 상황과 같은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거래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셨다면 해당 급여를 임시 개설한 다른 통장으로 받는 경우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비대면 상태에서의 추심을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는 방문 추심이 있습니다. 방문이라면은 내 직장이나 내 집으로, 거주지로 찾아오는 것인데요. 우선 방문 추심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냐라고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금액이 상당히 크거나 하면은 당연히 방문 추심도 비중 있게 진행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방문 추심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방문 추심 자체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방문할 수 있습니다 라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협박 같은 내용을 듣기도 하는데요. 사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채무액이 거액이 아닌 이상 방문 추심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것이 오는 전화를 아예 거부하거나 너무 받지 않으면은 그때는 방문 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 추심도 바빠서 못 받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아예 무시하거나 묵살해 버린다면 방문 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꼭 염두에 두시고 어느 정도의 전화는 예의상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예고 없이 나의 직장이나 나의 주거지로 방문하는 경우 그 방문자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러이러하여 내 상황이 지금 갚을 수는 없다. 물론 갚을 계획이 있다면 갚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셔도 되나 방문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잡고 지킬 수 없는 계획을 말씀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다면 있는 그대로 나는 개인회생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방문 추심에서 하나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방문 추심, 아무래도 그때는 사채업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한 방문 추심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 있는 것이고 현실에서의 방문 추심은 그렇게 강압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에서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방문 추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찾아오더라도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겁먹거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심의 종류별 내용과 각 추심 방법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그 연체가 시작되거나 연체가 예정돼 있으신 분들에게 추심이라는 커다란 부담의 짐을 어느 정도 덜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